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항상 피곤하신가요? 계속 병원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진 않으신가요?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능의학 치료로 여러분을 병원에서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닥터 진호의 병원 탈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베시티 코드 읽어준 남자 물리치료사이자 트레이너 박무키입니다. 비만과 시간 의존성. 우리는 이제 인슐린이 인슐린 저항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은 높은 인슐린 수치를 유발한다. 전형적인 자가 강화적인 악순환이다. 인슐린 수치가 높아질수록 인슐린 저항력이 강해질 것이다. 저항력이 강해질수록 인슐린 수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 순환은 계속해서 반복할 것이며 인슐린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질 때까지 한 요소는 다른 요소를 강화할 것이다. 순환이 더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더 악화될 것이다. 이것이 비만의 시간 의존적인 이유이다. 몇십 년 동안 이 악순환에 갇히게 된 사람들은 상당한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다. 이 저항성은 식단과는 상관없는 높은 인슐린 수치를 유발한다. 식단을 바꾸더라도 인슐린 저항은 인슐린 수치를 높게 유지할 것이다. 만일 인슐린 수치가 높게 유지된다면 체중 설정값 또한 높게 유지된다. 설정값이 높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체중은 증가할 것이다. 비만한 사람은 더 비만해진다. 비만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치료는 더 어려워진다. 당신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비만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들은 이 효과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린다. 하지만 비만은 시간 의존적이다. 녹이 쓰는 것처럼 비만은 발전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은 습한 환경과 금속 조성비에 관하여 배울 수 있지만 녹이 쓰는 것의 시간 의존적인 측면을 무시한다면 녹이 쓰는 과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인슐린 반응을 유발하는 음식 비율이 높은 식단은 비만의 발전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슐린 저항성은 강력해져서 높은 인슐린 수치의 주된 원인이 될 것이다. 비만은 알아서 발전한다. 장기적인 비만 순환을 깨트리기 아주 어려우며 식단 변화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다. 무엇이 먼저일까? 여기 닭과 달걀 문제가 존재한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인슐린 저항으로 이어지며 인슐린 저항은 높은 인슐린 수치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일까? 높은 인슐린 수치일까? 인슐린 저항일까? 둘 다 가능하다. 하지만 그 해답은 비만의 경과를 따라가면서 찾을 수 있다. 1994년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세 집단의 환자들을 비교하였다. 비만하지 않은, 최근에 비만해진, 오랫동안 비만인. 비만하지 않은 집단의 인슐린 수치는 낮았다. 이 결과는 예상 가능했지만 나머지 두 비만한 집단은 동일하게 높은 인슐린 수치를 가졌다. 수치는 증가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은? 비만의 초반에는 인슐린 저항성의 발전 정도가 약할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도는 강해질 것이다. 비만한 기간이 길어지면 인슐린 저항은 더욱 강해진다. 서서히 인슐린 저항은 공복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키기도 할 것이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1차적인 손상이다. 지속적으로 높은 인슐린 수치는 서서히 인슐린 저항을 유발할 것이다. 인슐린 저항은 인슐린 수치를 높일 것이다. 하지만 이 악순환의 중요한 시작점은 높은 인슐린 수치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된다. 비만한 사람은 더 비만해진다. 인슐린 저항의 구분. 인슐린 저항은 어떻게 비만을 유발할까? 우리는 뇌의 시상하부의 부위가 체중의 설정값을 조절하고 인슐린이 그 설정값을 높이고 낮춘다는 것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슐린 저항이 발전하면 뇌를 포함한 신체의 모든 세포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낼까? 만일 모든 세포들이 인슐린 저항을 가진다면 높은 인슐린 수치는 체중 설정값을 높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신체의 모든 세포들은 동일한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지 않는다. 인슐린 저항은 구분된다. 가장 주된 구분 영역은 뇌, 간, 근육이다. 한 영역의 저항성을 바꾸는 것은 다른 영역의 저항성을 바꾸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간 인슐린 저항은 뇌의 인슐린 저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우리는 간의 인슐린 저항을 가지게 된다. 식단의 상당한 변화는 간의 인슐린 저항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뇌나 근육의 인슐린 저항에는 변화를 줄 수 없다. 운동 부족은 근육의 인슐린 민감도를 높일 수 있지만 간이나 뇌의 인슐린 저항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간이나 근육의 인슐린 저항에 반응하여 전체적인 인슐린 수치는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시상하부의 입맛센터의 인슐린 효과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뇌는 인슐린의 내성을 가지지 않는다. 높은 인슐린 수치가 뇌에 닿으면 인슐린은 체중 설정값을 높이기 위해 그 효과를 유지한다. 지속성은 저항성을 유발한다. 높은 호르몬 수치만으로 저항성을 유발할 수 없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모두 높은 저항력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저항성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신체는 코티솔, 인슐린, 성장호르몬, 부갑상성 호르몬과 같은 모든 호르몬들을 터트리듯이 분비하기 때문이다. 높은 호르몬 수치들은 특별한 효과를 위해서 특정한 시간에 분비된다. 그 후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은 빠르게 줄어들어서 낮은 수치로 유지된다. 신체의 바이오 리듬을 생각해보라. 송과샘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낮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밤이 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잠에서 깨기 이전 새벽에 정점을 찍는다. 코티솔 수치 또한 새벽에 증가하여 잠에서 깨기 이전에 정점을 찍는다. 성장 호르몬은 주로 숙면할 때 분비되며 낮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이른 아침에 정점을 찍는다. 이 호르몬들의 주기적인 분비는 신체가 이 호르몬들에 대한 저항을 가지지 않도록 한다. 신체가 지속적인 자극에 노출될 때마다 신체는 그 자극에 적응한다. 아기가 사람이 붐비는 시끄러운 공항에서 잠자는 것을 본 적 있는가? 주변의 소음은 크지만 지속적이다. 아기는 소음의 내성을 가지게 되어 소음에 적응한다. 간단히 무시하는 것이다. 동일한 아기가 조용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문에 삐그덕하는 소리도 아기를 충분히 깨울 수 있을 것이다. 큰 소리는 아니지만 뚜렷하게 들리는 소리일 것이다. 아기는 그 소리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이다. 높은 지속성은 저항성을 유발한다. 호르몬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용한다. 대부분 호르몬 수치는 낮다. 주기적으로 호르몬의 분비가 이루어지고 호르몬의 분비가 중단되면 그 수치는 다시 낮아진다. 호르몬 수치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하면 신체는 이에 적응하지 못한다. 신체가 저항성을 가지기 이전에 호르몬 분비는 끝나버린다. 우리의 신체는 계속 조용한 방 안에 있는 아기와 같다. 주기적으로 잠시 동안 어떠한 소리에 노출된다. 하지만 이 소리에 적응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높은 수치만으로는 저항성이 유발되지 않는다. 저항성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높은 호르몬 수치와 지속적인 자극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꽤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실제로 우리는 가슴 통증의 약물 치료에 이를 사용한다. 나이트로글리세린 패치를 처방받는 환자들은 아침에 패치를 부착하고 저녁에 패치를 떼라는 지시를 받는다. 강한 약물 효과의 기간과 약한 약물 효과의 기간을 교차하면 신체가 약물에 적응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만일 약물 패치를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면 그 약물 패치는 곧 쓸모 없어질 것이다. 우리의 신체는 약물 내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비만과 인슐린에 적용될까?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했던 이전의 실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건강하고 젊은 남성들도 빠르게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투여된 인슐린의 정도는 일반적인 정도였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 투여된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인슐린은 짧은 기간 내에 폭발하듯 분비되어 신체가 이에 대해 저항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한다. 실험에서는 인슐린이 지속적으로 투여되었으며 이는 신체가 인슐린 수용소를 조절하여 인슐린 저항을 가지도록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는 인슐린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생성한다. 인슐린 저항은 식단의 구성과 식단을 섭취하는 시간의 문제이다. 두 요소는 인슐린 저항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다.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는 인슐린 수치에 영향을 준다. 사탕과 올리브 오일 중에서 무엇을 먹어야 할까? 이것은 다량 영양소에 대한 질문 또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다. 인슐린 수치의 지속성 또한 인슐린 저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식사의 시간에 관련된 질문, 언제 먹어야 하는지도 있어야 한다. 두 질문들은 모두 동일하게 중요하다. 불행히도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만 관심을 가지고 언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하루의 세끼, 간식은 없이. 1960년대 미국의 시간을 돌려보자. 전쟁 당시의 음식 부족은 과거의 일이다. 비만은 아직 큰 문제점이 아니다. 왜? 그들은 오레오 쿠키, 키캣, 흰빵, 파스타를 먹었다. 현재만큼은 아니겠지만 설탕을 섭취했다. 중간에 간식 없이 하루 세끼를 먹었다. 아침을 오전 8시에 먹고 저녁을 오후 6시에 먹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10시간 동안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14시간 동안 단식을 한다는 의미이다. 인슐린 수치가 증가하는 기간들은 인슐린 수치가 감소하는 기간들에 의해 균형 잡히게 된다. 설탕과 흰빵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인슐린 수치를 더 높게 만든다. 그렇다면 비만은 왜 느린 과정으로 진행될 것일까? 결정적인 차이는 매일 낮은 인슐린 수치의 기간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인슐린 저항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야 한다. 밤의 공복 기간은 아주 낮은 인슐린 수치 기간을 유발하여 인슐린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비만 발병의 주된 요소 중 한 가지 요소가 제거된 것이었다. 더 최악인 점은 인슐린 저항이 공복 기간에도 인슐린 수치를 높인다는 것이다. 공복 인슐린 수치는 일반적으로 낮다. 매일 밤 공복 기간 이후 낮은 인슐린 수치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대신 이제 우리는 높은 인슐린 수치로 하루를 시작한다. 높은 인슐린 수치의 지속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 높인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인슐린 저항 그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더 높인다는 것이다. 악순환이다. 우리는 이제 인슐린 저항의 두 가지 조건을 채우게 되었다. 높은 인슐린 수치와 지속성, 저지방 식단을 진행하는 것은 정제 탄수화물 섭취량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인슐린 수치의 증가를 유발하여 체중 증가의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비만의 발전에서 식사수의 증가는 식단의 변화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집착하여 1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음식들을 섭취한다. 퀴노아, 치아씨, 아사이베리. 이 음식들이 우리를 날씬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희망한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간식을 먹는 것이 이익을 제공한다는 몇 가지 미신들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다. 첫 번째 미신은 자주 섭취하는 것은 신진대사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음식을 섭취하고 나면 신진대사의 속도는 살짝 증가한다. 음식의 열 발생 효과로 인해 하지만 전체적인 변화 정도는 아주 작다. 하루 6번의 작은 식사를 하는 것은 신진대사 속도를 하루 6번 증가시킨다는 것이지만 그 정도는 아주 미미하다.
하루 3번 크게 섭취하는 것은 하루 신진대사 속도를 3번 증가시키지만 그 정도는 아주 크다. 24시간 동안 여러 번 걸쳐서 작은 식사를 하거나 3번 큰 식사를 하는 것의 열 발생 효과는 동일하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신진대사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식사를 더 자주 하는 것은 체중 감량을 돕지 못한다. 두 번째 미신은 더 자주 먹는 것이 배고픔 조절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 증거는 찾기 어렵다. 하루에 더 자주 먹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한 순간 사람들은 이를 정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최근 연구들은 이 주장을 증명하지 못한다. 세 번째 미신은 자주 먹는 것이 혈당을 너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뇨를 앓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 6번을 먹는 것이나 하루 3번을 먹는 것의 혈당 수치 안정성은 동일하다. 사람들은 저혈당을 경험하지 않고도 오랜 기간 동안 단식을 할 수 있다. 세계 기록은 382일. 인간의 신체는 음식 없이 장기간 견뎌낼 수 있는 기제를 가지고 있다. 장기적인 공복 기간에 신체는 에너지를 위해서 지방을 대신 태우며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에 위치한다.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는 기제가 작동한다. 우리는 항상 음식을 섭취한다. 식사 시간 이외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했던 사회적 압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대신 사람들은 아무 때나 어디서든 음식을 섭취한다. 이전과는 달리 정부 기관들과 학교들은 간식을 장려한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음식을 섭취하도록 교육받는다. 하루 종일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자기 전에도 음식을 섭취하도록 교육받는다. 최대 18시간 동안 인슐린이 지배적인 기간을 지내고 오직 6시간 동안 인슐린이 결핍된 기간을 지낸다. 우리는 수시로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고 믿도록 세뇌당했다. 그것도 건강하다고 말이다. 이 모든 음식 섭취 기회를 받아들이기 위해 사회적 규범 또한 변화했다. 이전에는 모든 음식 섭취는 식사 시간에 식탁 위에서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는 모든 곳에서 음식을 먹는다. 영화관에서,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걸으면서, 대화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간식을 주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가 사용된다. 그리고 아동 비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다시 수백만 달러가 사용된다. 동일한 아이들은 뚱뚱해지는 것으로 질책받는다. 성인 비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수백만 달러가 사용된다. 식사 빈도의 증가는 높은 인슐린 수치의 지속성을 가능하도록 했다. 간식은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킨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인슐린 저항의 발전을 예상해야 한다. 우리는 식사 시간의 조절이 우리에게 어떤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1960년에 우리는 하루 3번 식사를 했다. 비만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었다. 2014년에 우리는 하루 6번 식사를 한다. 비만의 유행이 발생하였다. 우리가 하루 6번 식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슈퍼사이즈 미와 같은 영상들은 기사의 헤드라인을 채우며 식단 구성의 중요성은 주목받게 된다. 하지만 주된 범위는 완벽히 숨겨져 있다. 간식이다. 많은 건강 전문가들은 식사 섭취 빈도를 높이는 것을 권장한다. 이 상황은 미친 것 같이 들리는 것만큼 미친 상황이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더 많이 먹으라니 말이다. 이는 절대 체중 감량을 이끌어낼 수 없는 전략이다. 오늘 책 읽어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 끝에서도 우린 연인 무작정 걷던 그날